너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넌 해고야. 이미 네 책상을 치워놨다. 내 휴대폰 화면에 그 말들이 빛나고 있었어. 잔인하고 메스처럼 날카로웠어. 나는 2번 깜박이며 모르핀이 환각을 일으키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야. 그 메시지는 진짜였어. 내 상사 김동현이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 후 봉합이 아직 신선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문자로 내 경력을 끝내버린 거야. 내 이름은 박지은이야. 나는 36살이고 그 순간까지 서울에 기반을 둔 금융 컨설팅 회사 한림금융 컨설팅에서 수석 클라이언트 디렉터였어. 나는 지난 7년 동안 그 부서를 키워왔어. 늦은 밤 전국 비행, 그리고 놓친 휴가들, 모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수억 원 규모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한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에서 나는 고장난 도구처럼 버려진 거야. 한순간 숨을 쉴 수 없었어. 수술 때문도 아니고 복부의 통증 때문도 아니야. 순전한 굴욕감 때문이었어.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 어떻게 지금 이런 때에 이럴 수 있지? 내가 가장 취약할 때? 내 가족은 대기실에서 걱정하며 아프고 있었어. 내 몸은 약해져 있었고 김동현은 바로 이 순간 나를 잘라버리기로 선택한 거야. 나는 화면을 아래로 돌리려던 참의 옆 침대에서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어. 그 남자는 1시간도 안 돼서 들어왔어. 창백하지만 차분하게. 왼팔에 아이비가 연결되어 있었어. 그는 머리를 내 쪽으로 기울였어. 나쁜 소식이군.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아래에 유머의 흔적이 있었어. 나는 약간 돌아서서 흐린 병원 조명 속에서 그를 찌푸려 봤어. 그는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 50대 중반쯤, 관자놀이에 은빛이 섞인 머리, 그리고 피곤하면서도 날카로운 얼굴이었어. 나는 간호사가 그의 침대 발치에 잠시 놓아둔 입원 서류를 얼리어 봤어. 이승민. 그 이름이 내 기억을 자극했지만 약 때문에 떠올리기가 둔해졌어. 방금 해고됐어. 내가 속삭였어. 목이 거칠었어. 병원 침대에서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 그러더니 눈에 도달하지 않는 짧은 웃음을 지었어. 그건 특별한 종류의 잔인함이야.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휴대폰을 기울였어. 그의 시선이 1번, 2번 스쳤어. 그러더니 그의 입술이 동정과 인식 사이에 무언가로 구부러졌어. 그가 천천히 말했어. 이 입원이 더 흥미로워질 줄은 몰랐어. 그가 말하는 방식,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내 기억에 무언가를 깨뜨렸어. 나는 한국경제 잡지에서 그의 사진을 봤어. 이승민 아크파트너스의 CEO. 우리 회사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던 그 회사야. 그의 회사는 수년 동안 우리 클라이언트 기반을 노려왔어. 우리가 지배하는 분야로 확장하려고 굶주려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내 옆 침대에 그가 있었어. 내 상사의 배신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누워서 심장이 뛰었어.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명확함 때문이었어. 김동현은 항상 아크가 그의 인재를 빼앗아갈까봐 편집증적이었어. 그는 충성심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어. 그는 산업행사에서 경쟁사 임원들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며 나를 1번 이상 비난했어. 그런데 그의 오만함으로 그는 나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쟁반에 담아 넘겨버린 거야. 네 회사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군. 이승민이 말했어. 그의 눈이 내게 고정됐어. 하지만 네 클라이언트들은 다르게 느낄지도 몰라. 그의 말이 나를 떨리게 했어. 그는 맞아. 지난 7년 동안 나는 한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업 클라이언트들과 관계를 쌓아왔어.
신뢰, 긴 밤, 그리고 무수한 희생으로 쌓인 관계야. 김동현은 단순히 나를 그 계정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계약과 충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입술을 다물었어.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재생하며. 너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직원. 김동현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았어. 그는 나를 약하고 무능하고 대체 가능하다고 낙인 찍고 싶어 했어. 그는 병원 침대에서 나를 해고하면 내가 침묵하고 굴욕당하고 너무 망가져서 방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대신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어. 몇 분 전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은 사라졌어. 그 자리에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뿌리를 내렸어. 이승민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응답을 기다리며. 나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상실의 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기회였어. 한 곳에서 문이 닫히자 가장 예상치 못한 방, 공유 병실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린 거야. 나는 다시 그에게 휴대폰 화면을 돌렸어. 잔인한 말들이 무균의 흰 벽에 빛나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이제 안정됐어. 어쩌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걸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그의 눈이 좁혀졌지만 미소에 깜빡임이 있었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무언가야. 그 순간 나는 이해했어. 김동현은 나를 해고한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의 몰락의 무대를 마련한 거야. 그는 아직 모르지만 게임은 이미 바뀌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소독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어. 카운터에 놓인 간호사의 컵에서 희미한 탄 커피 향과 섞여 있었어. 내 몸은 수술 때문에 아팠지만 내 자존심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천장 타일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 김동현의 문자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마음속으로 재생하며. 너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7년 동안 나는 그 회사에 피를 흘렸어. 나는 휴가를 취소하고 결혼식을 놓치고 심지어 조카의 첫 번째 생일을 건너뛰고 부산에서 계약을 마무지었어. 그리고 김동현은 화면의 세 문장으로 그 모든 걸 무시해버렸어. 나는 고개를 돌렸어. 이승민은 깨어 있었어. 베개에 기대어 무릎에 노트패드를 올려놓고 있었어. 그는 환자라기보다는 회의실에 있는 남자처럼 보였어. 그의 페니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이다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듯 멈췄어. 잠을 많이 못 잤군. 그가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어. 아니, 내가 인정했어. 전체 경력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어떻게 자? 그는 나를 힐끔 봤어. 그의 표정이 차분하고 분석적이었어. 연기가 아니야. 기회야. 나는 짧고 유머 없는 웃음을 지었어.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네. 해석이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수정했어. 관점이지. 말해봐, 지은아. 한림에서 네가 직접 관리한 클라이언트는 몇 개야? 그 질문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어. 9개의 주요 계정, 간접적으로는 25개, 어쩌면 30개. 그리고 그 계정들이 대표하는 수익은 얼마지? 나는 주저했어. 이건 김동현이 공유하면 나를 죽일 만한 정보야. 하지만 어쨌든 김동현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그에게 무슨 충성을 빚지? 연간 약 500억 원. 내가 말했어. 이승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 그리고 그들은 너를 신뢰했어? 나는 마감에 쫓기는 CFO들과의 늦은 밤 통화를 생각했어. 수억 원을 잃을 뻔한 위기를 해결한 후 임원들의 조용한 감사. 신뢰는 적합한 단어가 아니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조언을 바탕으로 확장 계획을 세웠어. 그들은 나를 신뢰했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이승민은 펜을 내려놓고 뒤로 기대었어. 오랜 순간
그는 나를 공부하듯 봤어. 그의 눈이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마침내 그가 말했어. 지은아, 직설적으로 말할게. 아크는 한림의 클라이언트 기반을 뚫으려고 수년 동안 노력했어. 하지만 우리가 부족했던 건 전략이나 자원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야. 숫자와 그 뒤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 네가 내일 우리 문을 통과한다면 나는 두 가지를 약속할 수 있어. 김동현의 그림자로부터의 자유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구축할 권한. 내 숨이 멎었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갑작스러웠어. 나에게 직위를 제안하는 거야? 여기 병원 침대에서.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기회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아. 너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 마음이 빙글빙글 돌았어. 무모하고 거의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 하지만 깊이에서 나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어. 나는 김동현의 기계 속 톱니바퀴가 아니었어. 나는 엔진이었고 김동현은 내가 완전히 다른 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않고 나를 풀어버린 거야. 여전히 두려움이 고개를 끄덕였어. 김동현이 나를 쫓아올 거야. 그는 비경쟁 조항을 주장할 거야. 소송을 위협할 거야. 이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 그는 허세를 부릴 거야. 그런 남자들은 항상 그래. 하지만 말해봐. 아크는 어디에 본사가 있지? 부산이고 한림은 서울. 그는 손을 펼쳤어. 다른 관할권이야. 그리고 더 중요하게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비경쟁 조항을 거의 집행하지 않아. 너는 자유야. 지은아. 네가 깨닫는 것보다 더 자유로워. 그 문자 이후 처음으로 나는 희망의 깜박임을 느꼈어. 김동현이 나를 굴욕주려 한 시도가 그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에게 문을 열어준 걸 깨달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했어. 그의 조카 김민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 통화를 더듬는 걸 상상했어. 이승민이 다시 펜을 들었어. 신중히 생각해. 그가 말했어. 분노에서 나온 답은 원치 않아. 하지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래. 너에게 지렛대가 있어. 날 상사는 네 경력을 끝내려 했지만 어쩌면 방금 그걸 발사한 걸지도 몰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아이비 백을 만지작거리며 그 순간의 강렬함을 깨뜨렸어.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도 이승민의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 그 오후 나는 남편 수연에게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긴장돼 있었어. 어떻게 버티고 있어? 살아남을 거야. 내가 말했어. 하지만 수연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네가 믿지 못할 사람이 내 옆 침대에 있어. 내가 말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휘파람을 불었어. 그게 운명이 아니라면 뭐가 운명인지 모르겠어.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 어쩌면 운명일지도. 아니면 그냥 김동현의 오만함이 그를 따라잡은 거일지도. 어쨌든 내 아래의 땅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날 밤 병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병원이 불안한 침묵에 빠지면서 나는 퇴원 서류 뒷면에 목록을 작성했어. 이름들, 전화번호들, 회사들,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김동현의 조카 아니면 경험이 없는 대체자에게 넘겨지는 걸 용납하지 않을 클라이언트들. 펜을 내려놓을 때쯤 나는 단순하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김동현은 나를 해고한 게 아니야. 그는 나를 자유롭게 했고 곧 그는 그걸 후회할 거야. 다음 화요일 나는 퇴원했어. 간호사가 내 코트 입는 걸 도와줬어. 복부의 뻣뻣함이 매 걸음마다 내가 싸움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켰지만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 이승민은 전날 퇴원했어. 떠나기 전에
그는 몸을 숙여 조용히 말했어. 내 사무실에서 내게 전화할게. 지금은 쉬어.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마. 기회에는 만료일이 있어. 그 문장이 수연히 나를 병원 슬라이딩 문으로 밀며 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 밖에서 2월 공기가 날카로웠어. 스카프를 뚫고 들어와. 하지만 그게 나를 깨웠어.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위험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사람으로. 집에서 나는 아파트 문에 테이프로 붙은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 안에는 깔끔한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어. 지은아, 내가 한 말은 진심이야. 준비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아래에 아크파트너스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있었어.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 사이에 명함을 끼웠어. 일부는 주저했어. 경쟁사에 합류하면 다리를 영원히 불태울 수 있어. 김동현은 나를 불충하다고 낙인 찍을 거야. 소문이 퍼질 거야. 하지만 그의 문자를 생각하니 그 차가운 최종성. 그리고 나는 쓰게 웃었어. 그는 이미 다리를 불태웠어.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아.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나는 그 번호를 눌렀어.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답했어. 아크파트너스입니다. 여기는 리디아예요. 나는 목을 가다듬었어. 박지은입니다. 이승민 씨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어. 그러더니 그녀의 톤이 더 따뜻해졌어. 물론이요, 박 씨. 이승민 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목요일에 올 수 있으세요? 목요일? 병원에서 퇴원한 지 겨우 3일 후야. 내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내 자존심이 지연을 허락하지 않았어. 네, 내가 말했어. 갈게요. 목요일 아침 나는 아크파트너스의 부산 사무실로 들어갔어. 로비가 광택, 나는 대리석과 유리로 빛나고 있었어. 모든 게 자신감을 발산했어. 리디아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나를 맞았어. 그녀의 미소는 연습됐지만 진심이었어. 이승민 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승민은 한강을 내려다보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 내가 들어서자 그는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 우리가 병원 가운을 입은 공유 고통 후가 아니라 갈래서 만난 듯이. 지은아,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 와줘서 기뻐.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 맥박이 빨라지며.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어. 그래서 명확히 하죠. 나는 한림에 대해 험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클라이언트들을 알아요. 그들은 나를 신뢰해요. 그리고 김동현이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큰 오산이에요. 이승민은 오랜 순간 나를 공부하듯 봤어.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던 거야. 그는 테이블 너머로 폴더를 밀었어. 안에는 계약 초안, 보상 수치, 심지어 지분 옵션이 있었어. 김동현이 제안한 그 어떤 것보다 관대했어. 하지만 내 심장을 잡은 건 급여가 아니야. 직함이었어. 부사장, 한국 클라이언트 전략. 내 목이 조여들었어. 이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요. 너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됐어. 이승민이 단순하게 말했어. 나는 그 실수를 2번 하지 않아. 나는 그 오후에 서명했어. 내 손이 떨렸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 때문이었어. 다음 주 나는 첫 통화를 했어. 조심스럽게, 조용히 내가 가장 신뢰하는 새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했어.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팔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진실을 말했어. 김동현이 나를 해고했고 이제 나는 아크에 있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있을 거라고.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어. 네가 아크에 있다면 우리는 아크에 있고 싶어. 한 임원이 직설적으로 말했어. 또 다른 이는 덧붙였어. 김동현의 조카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전화했어. 우리는 일찍 끊었어.
그는 우리 프로젝트 일정조차 몰랐어. 주말이 되자 두 회사가 아크와 공식 계약 논의를 요청했어. 아직 서명된 건 없지만 모멘텀이 시작됐어. 김동현은 무언가를 느꼈을 거야. 금요일 오후 내 휴대폰이 며칠 동안 보지 못한 번호로 울렸어. 더 나은 판단에 반해 나는 받았어.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짧고 서둘렀어. 네가 통화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 그게 사실이야? 나는 불편하게 만들 만큼 침묵을 끌었어. 김동현 씨, 당신이 나를 해고했어요. 당신이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멍에 기어 들어갈까요? 너는 우리가 쌓은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가 쏘아붙였어. 아니, 김동현 씨, 내가 말했어. 내 톤은 안정됐어. 당신이 당신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해고할 때 위험에 빠뜨렸어요. 나는 그들에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날카로워졌어. 거의 패닉처럼. 이건 실수야. 너는 후회할 거야. 나는 답하지 않고 통화를 끝냈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말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어. 그날 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아크의 계약 폴더를 옆에 열어두고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김동현은 나를 풀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지렛대를 내게 넘겨준 거야. 첫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아크에 정착할 때쯤 나는 배지, 코너 데스크, 그리고 법무팀에서 기다리는 서류 더미를 가졌어. 악수도 거창한 연설도 없었어. 그냥 조용한 회의실, 커피포트, 그리고 아크의 법무총괄, 정수미.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어. 그녀가 손을 접으며 말했어. 기본 규칙, 한림에서 어떤 문서도 가져오지 마. 독점적인 건 아무것도 공유하지 마. 기업과 공개 정보로만 일해. 클라이언트가 너에게 전화하면 우리는 그 통화를 받아. 먼저 전화하고 싶으면 대신 내게 전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해했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 좋아. 왜냐하면 김동현은 도둑질을 주장하려 할 테지만 사실은 간단해. 너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어. 네 관계는 인적 자본이지 회사 재산이 아니야. 그 구분이 중요해. 그건 방패처럼 느껴졌어. 병원 이후 처음으로 나는 반응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야. 우리는 계약에 내 이름을 직접 쓴 클라이언트들의 짧은 목록을 우선시했어. 정수미가 공개적으로 공유할 간단한 발표를 작성했어. 한림에서 7년 후 아크파트너스의 한국 클라이언트 전략 부사장으로 합류하게 되어 기뻐요. 비아냥 없고 쓰라림 없고 그냥 상태 변화야. 내가 게시하자 반응이 빠르게 왔어. 첫 통화는 북강제조의 한수진 씨로부터였어. 지은아, 내 업데이트를 방금 봤어. 우리는 네가 장기 휴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계정에 없을 거라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나는 한림에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아크에 합류했어요. 한수진은 주저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핵심 인물 조항을 발동할게. 우리가 서명할 때 이사회가 승인했어. 아크가 제안을 보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번 분기에 이동할게. 곧이어 동석바이오의 COO가 이메일로 연락했어. 그들의 메시지는 짧고 직설적이었어. 우리는 안정성과 고위 감독을 요구해. 박지은이 한림에 더 이상 없다면 그녀가 아크에서 우리 작업을 계속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내 손이 떨렸어. 읽으면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변화가 얼마나 빨리 시작됐는지 때문이었어. 하루가 끝날 무렵 새 클라이언트가 더 미팅을 요청했어.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
극적이지 않았어. 그냥 안정성, 연속성, 신뢰에 대한 실용적인 질문들. 정확히 내가 경력을 쌓은 대화들. 김동현은 물론 실용적이지 않았어. 내 휴대폰은 그의 번호로부터 놓친 통화로 가득 찼고 문자로 이어졌어. 즉시 중단해. 너는 비접촉 조항을 위반하고 있어. 우리 법무가 연락할 거야. 그의 변호사가 분노한 이메일로 따랐어. 정수미가 차분하고 정밀한 답장을 작성했어. 우리 클라이언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됐습니다. 그녀는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합법적인 발표 후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래통신은 법무로 보내주세요. 감정 없고 정밀함만.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 그가 여전히 너를 두렵게 해? 예전에는 내가 인정했어. 이제는 그냥 그와 끝났어. 다음 날 첫 공식 종료 서한이 도착했어. 북강의 법무팀이 핵심 인물 조항을 인용하고 아크를 복사했어. 감정적이지 않았어. 날씨처럼 읽혔어. 사실 감정이 아니야. 김동현이 마침내 나에게 전화 연결됐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쉬웠어.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책을 옮길 수 없어. 이건 도둑질이야. 당신이 나를 해고했어요, 김동현 씨. 클라이언트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이승민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쌓은 걸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에서 너를 묻을 거야. 그럼 정수미 씨와 이야기하세요. 내가 고르게 말했어. 너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가 쏘아붙였어. 사람들은 불충을 기억해. 그럼 그들도 당신의 불충을 기억할 거예요. 그가 끝내기 전에 나는 끊었어. 내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내 대한 그의 힘은 증발했어. 곧이어 자우선물류가 전환 논의를 요청했어. 그들의 비피, 이지연이 직설적이었어. 우리는 지난주에 기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두 주니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튕겨졌어. 네가 아크에서 이끈다면 우리는 따를게. 아니면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멈출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통화를 받았어. 한림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 최은지로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어.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지만 너는 알아야 해. 김동현이 내 클라이언트 인박스를 그의 조카에게 포워드하라고 했어. 내 이름을 제거한 재발행을 시켰어. 그는 승인되지 않은 변경 주문을 밀어 수익을 부풀리고 있어. 내 배가 내려앉았어. 은지야, 그건 사기야. 알아. 나는 모든 걸 문서화했어. 나는 그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그가 너에게 한 짓 이후로는 나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안에서 나는 무언가가 굳어지는 걸 느꼈어. 이건 더 이상 무능이 아니야. 절망이었어. 주말이 되자 동석바이오의 종료 서한이 도착했어. 그리고 김동현 본인이 아크 로비로 돌진해 나를 만나자고 요구했어. 이승민이 그를 차분하게 가로막았어. 메자닌에서 나는 김동현이 분노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제스처가 거칠어지는 걸 지켜봤어. 그녀는 끝났어. 그가 나를 향해 위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들려? 끝났어. 이승민은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어. 너는 그녀를 병원 침대에서 해고했어. 클라이언트들은 그녀를 신뢰해. 너를 아니야. 그들은 갈 곳을 선택하는 거야. 보안이 김동현을 에스코트해 밖으로 데려갔어. 그는 한번 비틀거리며 나를 노려봤어. 그의 눈이 거의 패닉처럼 유리처럼 빛나며. 그 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 동료들이 조용히 메시지로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물었어. 나는 진실에 충실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고 이제 아크에 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주말이 되자 북강이 아크와 서명했어.
동석바이오의 이사회가 우리 초안을 승인했어. 그리고 자우선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어. 김동현의 보이스메일은 이상해졌어. 한순간 간청하다가 다음 순간 위협. 나는 그걸 듣는 걸 그만뒀어. 그러자 은지가 다시 전화했어. 긴급 이사회 미팅. 감사해서 승인되지 않은 변경 주문을 표시했어. 그들은 어떻게 며칠 만에 새 앵커 계정을 잃었는지 묻고 있어. 나는 도시를 내려다봤어. 스카이라인은 같았지만 그 아래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 그는 무너질 거야. 은지가 속삭였어. 준비해. 준비됐어. 내가 말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그걸 믿었어. 2주 후 나는 아크 사무실로 돌아와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 있었어.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 차분하고 무관심하게. 내 휴대폰이 클라이언트, 변호사, 동료들의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울리며 한림은 무너지고 있었어. 북강, 동석바이오, 자우선이 모두 출구를 마무지었어. 2 계약이 더 이전 과정에 있었어. 각 대화가 같았어. 예의 바르고 실용적이지만 결정적이었어. 이건 배신이 아니야. 수정이었어. 클라이언트들은 단순히 수년 동안 쌓은 신뢰를 따랐을 뿐이야. 은지가 다시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의 무게를 지녔어. 김동현은 간신히 버티고 있어. 이사회가 사라진 수익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 감사자들이 그가 김민수의 고용 기록을 소급하고 미검증 비용을 승인한 이메일을 찾았어. 나빠. 지은아. 정말 나빠.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을 가라앉히게 했어. 이건 내가 상상한 끝이 아니야. 일부는 김동현이 되돌아오거나 적어도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은지가 묘사한 대로 그는 궁지에 몰렸고 모두가 알았어. 다음 금요일 공식적으로 소식이 왔어. 김동현이 CEO에서 제거됐어. 이사회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 상실과 클라이언트 관계 보호 실패를 인용했어. 김민수는 같은 날 사임했어. 아무도 답하지 않은 패닉 이메일 흔적을 남기고. 그날 밤 수연이 주방에서 와인 2잔을 따랐어. 그는 잔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축하라기보다는 사색적이었어. 행복해 보이지 않네. 그가 말했어. 나는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잔 속 반사를 봤어. 행복이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어. 안도 어쩌면. 너는 그를 이겼어. 수연이 상기시켰어. 그는 내 최저점에서 너를 해고했어. 그리고 이제 네가 어디 있는지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실이 나를 갉아먹는 걸 느꼈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건 결코 진정한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아.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혼란을 청소하는 기분이었어. 다음 아침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어. 더 나은 판단에 반해 나는 받았어. 지은아. 김동현의 목소리는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벗겨진 29 목소리. 그들이 나를 망쳤어. 네가 나를 망쳤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너는 그냥 떠날 수 있었어. 그가 계속했어. 그의 톤이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떨리며. 하지만 너는 나를 굴욕 주어야 했어. 내가 내게 준 모든 것 이후에. 마침내 내가 답했어. 내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안정됐어.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김동현 씨. 나는 그걸 벌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문자로 그걸 빼앗으려 했어요.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비겁함이에요. 한순간 선이 조용했어. 그의 불안정한 호흡만 빼고. 그러더니 그는 거의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어쩌면 내 말이 맞아 하고 끊었어. 나는 오랜 시간 휴대폰을 바라봤어. 그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때야. 그 후 몇 달 동안
아크는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했어. 새로운 클라이언트 유입으로 우리는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열었어. 이승민은 약속을 지켰어. 그는 내게 자율성,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간섭 없이 이끌 공간을 줬어. 내 경력에서 처음으로 나는 들리기 위해 싸우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일을 했고 결과가 어떤 이사회 정치보다 더 크게 말했어. 어느 저녁, 특별히 긴 하루 후 나는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 수연이 저녁을 요리하는 걸 봤어. 마늘과 허브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 그는 올려다보고 미소 지었어. 그래, 박지은 부사장. 새로운 걸 구축하는 기분이 어때?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의 편안함에 빠졌어. 다르게 느껴져. 마침내 내 거야. 빌린 게 아니고 조건부가 아니야. 그는 내 임에 키스했어. 그건 네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그만둔 거니까. 그의 말이 내게 달라붙었어. 충성. 그건 내 강점이자 몰락이었어. 나는 자유롭게 줬어. 심지어 그걸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진실은 간단해. 충성은 상호적일 때만 강력해. 일방적이 되면 사슬로 변해. 6개월 후 나는 은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김동현은 새 주요 회사에서 블랙리스트 됐어. 아무도 그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 이 업계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 대신 아크에 내 새 사무실을 둘러봤어. 유리벽, 성장하는 팀의 윙윙거림. 내가 정말 믿는 일에 안정적인 리듬. 그러고 나서 답장 썼어. 알려줘서 고마워. 네가 잘 지내길 바래. 그걸로 끝냈어. 그 병원 침대를 생각할 때 나 아래에서 땅을 찢어버린 그 문자. 이제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시작이었어. 김동현은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어. 그가 정말 한 건 나를 자유롭게 한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진 메시지는 간단해. 결코 다른 사람이 네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 직업, 직함, 회사, 그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남는 건 내 일, 네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과 쌓은 신뢰야. 그건 아무도 너를 해고할 수 없는 거야. 김동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마침내 이해해서 모든 걸 얻었어.